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적정 분양가나 그다음에 사업성 타당 검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AI 마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온 지 2년이 됐는데,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AI가 완전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I 기능을 대대적으로 탑재를 해서 AI 마스로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다들 잡으셔서 저희 마스를 통해서 다들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2025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부동산 시장의 이제 변곡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또 시장의 트렌드가 다가올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리치고를 만든 이유는 무슨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리치고를 2016년부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개발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략 한 20채 정도 가까운 부동산 투자를 리치고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제 마지막 투자가 2020년 2월에 평택 고덕에 2채를 산 게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21년 이후로는 제가 매도만 했는데, 시장 전망이 앞서서 고백을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부동산 투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기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는 이미 투자를 시작할 때 저는 승부가 결정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저평가된 지역을 싸게,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사면은 사실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승부가 시작이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제가 한 채를 매수를 했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한 채를 매수하러 모 지역에 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5년 만에, 제가 제 마지막 매수 이후에 5년 만에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엄청난 기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고요. 우리 기업 관련자 분들도 정말 잘 하시면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대반전의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 AI 마스와 함께 하신다라면 정말 큰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23년 1월 달부터, 그래서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대바닥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전국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선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 달 이후로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가 전부 다 떨어졌다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서울입니다. 지금은 서울만 혼자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만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처참할 정도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3년 1월 전에 22년 하반기에는 작게는 22%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행정 수도 이슈에 대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서울 혼자만 좋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다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한 기업분들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어디가 많고 매도세가 어디가 많은지, 이거를 지역별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세종은 이미 이제 왼쪽으로 꺾이고 있죠. 즉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월 중순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예, 여기는 이미 이제 고점 찍고 이미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좋아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구, 예, 강남구만 혼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안 좋은 곳이 이제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인데, 대구도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뭐였죠? 울산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예, 울산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예, 지금은 울상이지만 앞으로 우상이 될 거다라는 제가 농담하면서 울산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울산은 여전히 지금 계속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확실하게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연말,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대바닥을 찍고 앞으로 상당한 대세 상승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남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가 좀 많이 느는 곳이 어디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거래가 폭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예, 충북이나 울산이나 서울 이런 데가 지금 거래가 대한민국에서 매매나 전세나 둘 다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북, 울산, 서울 이런 시장이 그래도 거래가 꽤 활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기나 인천 이런 지역이고요. 예, 제주도나 전남, 경북 이런 지역이 거래가 매매나 전세나 거래가 매우 한산한, 예, 그래서 시장에 에너지가 별로 없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시장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23년 1월달 이후에 이 플라워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으로 간 지역이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그 다음이 이제 용산구, 마포구 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서울의 고가 시장이 홀로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고가 시장만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 왼쪽에 있는 십자선에서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금 23년 1월 달에 가격을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도봉구나 금천구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약간의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3년 1월 달에 가격도 회복을 못한, 예, 이런 지역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만 지금 상황이 좋은데 그 서울에서도 어디만 좋은 거예요? 예, 고가 지역만 지금 좋은 겁니다. 고가 지역만 좋고 중저가나 이런 지역들은 반등이 지금 상당히 약한, 철저하게 완전히 양극화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가 시장이 계속 더 좋아질 거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 끝났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어떤지를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명백하게 초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품은 머지않아 거품이 크게 빠질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리치고에서 만든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데이터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균 소득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346 정도로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들조차도 서초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부담스러운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상위 10%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24.3입니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상위 10%도 서초구의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24년을 넘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거품이 많은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트리거만 딱 발생을 하면은 22년 하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한 급락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고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거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저는 아직도 거품이 꽤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서초나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이 저는 명백히 과열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초나 강남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은행 이자 정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월세 수익률이 나왔던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이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고, 요 파란색이 은행의 예금 이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어떻죠? 은행의 예금 이자가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지금 2.8%. 거의 2배 차이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만약에 강남이 진짜로 이게 진짜 상승장이다라고 하면은 월세 수익률이 충분히 뒤를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월세가 안 올라요. 월세 올랐죠. 월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가격 대비해서는 월세 수익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명백하게 지금 매매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승장은 언제라도 22년과 같은 그런 급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불안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뒷받침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이 전세 대비한 매매 가격 비율 데이터입니다. 자, 매매나 전세나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나 공급, 이게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매매하고 전세하고 다른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투기나 투자 심리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강남이나 소초의 아파트를 투자나 투기수단 혹은 안전자산으로 놓고 보고 계속 가격이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때 고점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그럼 전세도 충분히 그 뒤를 따라줄 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즉 뭐예요? 혼자 투자나 투기 심리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올랐다는 거죠.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194 정도인데 지금 277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월세나 전세가 실제 수요인데 이거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 채 지금 매매가만 혼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투기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저는 어설픈 정책들이 고가 시장의 거품을 저는 키웠다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020년과 21년 누구나 다 영끌하던 시기에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부담도 없었고요. 그 다음 20년 7월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24년엔 또 뭐예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그래서 원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이거를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1인당 1억 5천.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2억 5천을 증여를 해도요,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증여세가. 그러니까 2억 5천, 2억 5천이 양가 합산하면 이게 5억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본인들이 모은 돈 일부에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받으면 충분히 이런 강남이나 소초의 고가 아파트에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신규 수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25년에는 또 토호제까지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 이거를 해제를 하면서 또 순식간에 또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런 어설픈 정책들이 고가 시장의 거품을 너무 많이 키웠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거품이 저는 올해 7월에서 9월 달부터 어느 시점부터 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전혀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자, 22년에도 기억나십니까? 22년에도 7월달, 8월달까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서울 아파트 떨어질 이유가 1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22년 하반기 어떻게 됐어요? 한 5, 6개월 사이 순식간에 서울도 22%가 급락을 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저는 올해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아주 높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저는 2020년 하반기, 08년 하반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8월 지나고 나서부터 상당한 급락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김작가 TV에 나가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25년 연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000만 원 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할지 안 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해요. 남들이 열광하는 시장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기회는 남들이 공포에 빠져있는 이 시장에서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 지방 끝났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기회는요,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지방은요, 하락을 많이 해서 저평가 지역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해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예요? 공급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최소한 3년, 4년 동안 작은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했죠? 공시지가 2억 아파트, 주택수 제외해 주겠다. 이게 지방부동산
시장은요,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분위기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뒤늦게 실거주로 이렇게 매수하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입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틈을 지금 만들어 준 거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아파트 두 번째, 제가 5년 넘게 만에 두 번째 사는 아파트도 아마 이 혜택 때문에 제가 내려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올해 하반기가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 끝났다? 저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회사의 대표로서의 입장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입장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입장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왜? 아무도 좋게 안 보니까.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전성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2008년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09년에 잠깐 반등 나왔다가 2010년 중후반부터 다시 또 한 3년 정도의 대세 하락장을 겪었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에 이렇게 많은 또 사업을 하셨던 건설사가 굉장히 또 큰 성장을 했었죠. 아마 이와 비슷한 패턴들이 저는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플랫폼 회사에서 공급 물량을 보여줄 때는요, 공급이 확정된 물량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공급 부족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공급에 대한 데이터를 더 명확하게 보려면 미확정된 물량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주민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진짜 부족한 데는 어디냐? 많지만 제가 오늘 몇 군데만 보여드리면, 자, 경북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런 엄청난 입주 공급이 있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1년, 2년, 3년, 4년. 앞으로 거의 4년 동안 공급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없어요. 저기는 저런 지역은 이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남입니다. 보이세요? 이런 데가 진짜 공급 절벽인 거예요. 완전 지금 경남도요, 엄청난 공급 절벽입니다. 가격이 앞으로 내년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근데 가격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남도 보시면, 전남도 올해까지는 공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이요, 2018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공급이 과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년부터는 26년, 27년 공급이 줄어들고 28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 지역들이 공급이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거나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부터 본격적인 대반전이 이제는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하란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누구도 못 말리는 대세 상승론자가 되는 대변신하는 저를 아마 앞으로 올해 말 내년부터 계속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앞으로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인구가 감소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한 2021년 어느 즈음을 기점으로 인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한 7, 8월달 이후로 큰 충격파가 오면은 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부동산으로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최소한 저는 한 번은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전히 인구수는 감소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대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증감률입니다. 세대수 증감률. 근데 세대수 증감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즉, 세대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이거 추이를 보면은 2030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올 거냐?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얘기는
주택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기업 관련자 분들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대에도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방안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걸 어디에서 찾았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그러니까 연령대별 인구 데이터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요. 지금 대략 46세입니다. 그리고 40대라면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수평 교체나 확장에 대한 이런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갈아타게 하거나, 그쵸? 아니면 내가 평수를 좀 늘리고 싶거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10년 뒤에는 평균 연령이 한 몇 살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10년, 15년 뒤에.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만들어 봤는데, 자, 지금은요, 지금 요게 이제 요 색깔이 이제 20대, 요 주황색 30대, 그러니까 요게 20대 이하, 30대, 2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예요, 여기가.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전의 세상은 뭐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대폭 감소하고요. 누가 늘어나요? 60대나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15년 뒤에는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저는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60대와 70대 분들이 과연 어떤 주거 상품을 원할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특성을 잘 갖춘 상품을 개발할지에 대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주택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타겟층을 바꿔야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60대, 70대 이상을 위한 이건 주거 상품에 대한 개발을 하시는 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쳤고요. 제가 화두만 던져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큰 그림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고 방향 설정을 좀 잘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